확성기 소리가 먼저였다. 새벽도 아니고 마침도 아니었다. 사람들 얼굴이 가장 무표정해지는 시간. 공장 굴뚝 연기가 한 번 더 짙어질 즈음 갑자기 마을 스피커가 갈라진 목소리로 울렸다. 전 주민은 즉시 동원대열에 집결하라. 명령은 늘 비슷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끝이 길었다. 말끝이 자꾸 끊기고 뒤에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이런 날은 늘 누군가가 끌려간다. 이름이 불리고 집문이 열리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사라진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 아무것도 묻지 않는 법을 다시 배운다. 근무지로 향하는 길목마다 군인들이 늘어섰다. 어깨에는 총이 걸려 있었고 눈은 차갑게 빛났다. 통행증을 내미는 손이 떨리는 사람에게 그들은 이유 없이 한 번 더 얼굴을 들여다봤다. 어디 소속이냐? 한마디. 짧고 무심했다. 하지만 그 짧은 질문에 사람들 목숨이 매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나도 그 줄에 섰다. 특별 경호대 작전 참모. 겉으로는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자리. 사람들은 나를 보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부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 시선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 아니, 알고 있어야만 하는 눈빛. 나는 습관처럼 가슴 안쪽을 눌렀다. 군복 안주머니, 얇은 종이 한 뭉치, 접힌 부분이 손끝에 걸렸다. 그 종이는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단 한 장이라도 밖으로 새면 관련된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가족도, 동료도, 내가 지키던 그 사람의 주변까지도.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갖고 있었다. 그날의 비상소집은 단순한 동원이 아니었다. 보웨이브 합동조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조용히 정리한다는 말이 들려왔고 누군가는 밤새 격리됐다는 얘기도 했다.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암호가 변경되고 근무 기록을 다시 적게 했다. 누락된 숫자 하나를 두고 담당자는 뺨을 맞고 끌려갔다고 했다. 나는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귀가 먹먹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반복됐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의 소집은 끝났지만 공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돌아간 게 아니었다. 눈동자만 집으로 갔고 몸은 아직도 지정장소의 차가운 바닥 위에 남아있는 듯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군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도 어깨가 내려오지 않았다. 팔을 내리면 어디선가 정열! 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았다. 시간을 되돌리면 모든 것은 겉보기에 너무 평범했다. 평범하다는 말이 여기서는 가장 무서운 말인데도 나는 특별경호대 작전 참모로 배치된 뒤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4시 40분. 알람은 없다. 알람이 울리면 옆집이 듣고 옆집이 들으면 조직이 듣는다. 대신 몸이 먼저 깼다. 눈을 뜨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창문을 살짝 여는 것이었다. 바깥 공기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기가 들어오는 날인지 확인하려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라디오 스피커에 잡음이 달라진다. 그 잡음의 밀도로 우리는 하루를 예측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물도 늦게 나온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물동이를 먼저 확인했다. 물이 얇게 흐르면 밥도 얇아진다. 배급표는 종이지만 그 종이가 우리를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었다. 쌀 대신 옥수수가 나오는 날엔 집안 전체가 말이 없었다. 씹는 소리만 커졌다. 나는 그 씹는 소리를 들으며 늘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그래도 경호대다. 남들보다 낫다. 그 생각이 나를 살게 했고 동시에 나를 더 비겁하게 만들었다. 출근길은 늘 고정된 동선이었다. 개인이 동선을 바꾸면 의심받는다.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더 그랬다. 이동 허가증은 늘 주머니 안쪽에 넣어야 했다. 겉주머니에 있으면 보여주기용이라는 오해를 산다. 안쪽에 넣으면 숨기는 게 없다는 의미가 된다. 웃기지? 숨기지 않기 위해 더 깊이 숨긴다. 북한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길들인다. 작전실로 들어가면
내 책에는 종이와 선으로 바뀌었다. 나는 매일 교 대표를 만들었다. 단순한 당직표가 아니다. 누가 어떤 위치에 몇 분 서고 어느 구역을 언제 비워야 하는지, 경호 동선이 교차하는 시간은 몇 초를 넘기지 않아야 했다. 특정 문이 열리는 순간에 다른 문이 절대 열리지 않게. 그 표 한 장을 위해 나는 밤마다 손끝이 닳도록 계산했다. 종종 연필심이 부러졌고 나는 그 심을 다시 이었으며 생각했다. 이건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나는 사상 문제가 된다. 겉으로 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경호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료 배정이 조금 더 나오는 달도 있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니까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속을 조용히 긁었다. 나라를 지킨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막는 일이었다. 문을 지키고 길을 막고 사람을 가두는 일.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은 규칙 위에 얹힌 얇은 얼음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늘 조직이 있었다. 옆집 아저씨는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인민반의 귀였다. 그가 웃으며 내게 인사할 때마다 나는 웃지 않는 연습을 했다. 너무 친절하면 약점이 된다. 약점은 곧 잡히는 손잡이다. 그때도 나는 몰랐다. 내가 이미 그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작전실에서 특이한 지시가 내려왔다. 평소엔 존재하지 않던 서류가 끼어 있었다. 출입기록 재정리, 구역별 통행 간격 3초 단위 재검산. 나는 손이 잠깐 멈췄다. 3초 단위는 사람을 지키는 단위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단위였다. 누군가를 특정하기 위한 단위. 그날 밤 남은 집으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에서 김이 올랐지만 내 속은 차가웠다. 나는 손을 씻다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눈밑이 꺼지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불안은 이유가 없어서 더 무서웠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다. 작전실에서 서류철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가 잘못 끼워 넣은 얇은 종이 한 장, 표지 없는 종이, 붉은 도장, 그리고 내가 절대 봐선 안 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크게 쉬면 종이가 흔들릴까봐 나는 숨도 안 쉬었다. 그건 단순한 표가 아니었다. 작전 교대표였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다. 경호가 아니라 정리를 위한 교대표였다. 누군가를 조용히 끌고 가기 위해 누가 문을 열고 누가 길을 비우고 누가 기록을 지우는지. 나는 그 줄 사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평온은 원래 없었다. 우리는 다만 평온한 척 하도록 관리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덮었다. 너무 조용히.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밥을 씹다가 목이 막혔다. 내가 이걸 봤다는 걸 누가 알까? 나는 대답 대신 손을 아주 작게 움직였다. 군복 안주머니 깊은 곳에 종이를 집어넣었다. 마치 그걸 숨기면 내 심장도 같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것처럼.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 조금이 문제였다. 북한에서는 큰 사건보다 작은 어긋남이 사람을 더 빨리 망가뜨린다. 작은 틈을 통해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은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 작전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달랐다. 잉크와 낡은 종이 냄새 사이로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 새 자물쇠를 달았다는 뜻이었다.
전날까지 없던 잠을 새었다. 내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의 열쇠꾸러미로 갔다. 돌려도 잠깐 걸렸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줄였다. 작전실은 원래 조용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줄어든 느낌이었다. 내 자리,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직접 받아 정리해야 할 것들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미 파일철에 꽂아 놓았다. 심지어 내 필체가 아닌데도 항목 분류가 너무 정확했다. 눌렀다. 종이가 잘려나간 단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의 업무는 이상하게도 정밀했다. 경호동선을 표시할 때 쓰는 투명 필름을 꺼내 지도 위에 얹었다. 평소라면 연필로 가볍게 선을 긋고 마지막에만 붉은 펜으로 체크한다. 하지만 그날은 지시가 달랐다. 붉은 표시를 먼저 하라. 붉은 선은 책임이다. 붉은 선이 틀리면 그 책임은 내 목으로 돌아온다. 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필름 위에 조심스럽게 붉은 선을 그었다. 선 하나가 마치 내 심장 혈관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내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동무, 어제 어디 있었나? 목소리는 무심했다. 너무 무심해서 더 위험했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다. 작전실이었습니다. 밝게. 군인처럼. 그런데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 어깨 뒤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 책상 위 서류를 내 허락 없이 보고 있었다. 이상한 부고가 하나 올라왔더라. 나는 속으로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말랐다. 이상한 부고? 그 말 하나가 내 머리를 때렸다. 그 종이, 작전 교대표. 혹시 그 종이를 봤다는 흔적이 어딘가에 남았나? 나는 필름 위 선을 그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흔들린다. 흔들리는 순간 들킨다. 그렇게 배웠다. 여기서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밤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식당으로 가는 길목에 낯선 인원들이 서 있었다. 군복은 군복인데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얼굴들. 나는 그런 얼굴을 알고 있었다. 보위부였다. 보위부는 항상 있는데 없는 척한다. 그런데 그날은 없는 척도 하지 않았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데 내 앞에 있던 후임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모님, 어젯밤에 누구 연행됐다던데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너무 세게 잡아서 젓가락이 삐걱거렸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딱 한마디만 했다. 입 다물어. 후임은 바로 입을 닫았다. 그게 우리식 대화였다. 길게 묻지 않고, 길게 답하지 않고, 대신 공포를 공유한다. 그날 오후 작전실에 새로운 규정이 붙었다. 글씨는 큼직했다. 서로류 반출 금지, 열람 기록 필수, 개인 소지품 검사 강화. 나는 그 종이를 읽는 척하면서 속으로 이미 다른 걸 계산하고 있었다. 열람 기록. 누가 언제 무엇을 봤는지 남긴다. 그럼 내 손이 닿은 종이는? 내 눈이 닿은 이름들은? 그때 내 주머니 속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는 얇았다. 하지만 그 종이가 있는 순간부터 내 몸 전체가 증거가 되어버렸다. 퇴근길이 더 문제였다. 평소엔 내가 지나가면 경비병이 먼저 거수 경례를 했다. 그런데 그날은 경례가 늦었다. 아주 짧게, 반박자. 그 반박자는 나에게 보고였다. 우리는 너를 보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는 낯선 발소리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한번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들리는 듯하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불안은 걸음에서 먼저 티가 난다. 집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얼굴이 왜 그래? 또 야근이냐? 그 평범한 말이 갑자기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다. 물은 차가웠고 손끝이 저렸다. 거울을 봤다. 눈이 너무 날카로워져 있었다. 사람을 의심하는 눈. 아니, 의심받는 눈. 그날 밤 나는 종이를 다시 꺼내볼 용기가 없었다. 보면 더 깊게 끌려간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나는 그냥 기다리다 죽는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다. 천장에 금이가 있었다. 그 금이 내 삶의 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질문이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문장으로 된 공포였다. 내가 찍힌 걸까? 사라지는 건 늘 갑자기였다. 예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고가 있어도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작전실에 들어서자 작상 하나가 비어 있었다. 항상 창가 쪽에서 연필을 갈아 쓰던 선임의 자리였다. 그 사람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 끝에 침을 살짝 묻히는 습관이 있었고 그 작은 소리로도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은 소리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빈자리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진다. 관심은 곧 연루로 이어지니까.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중대장은 평소보다 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작전 자료는 단위별로 재분산한다. 재분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는 하나였다. 서로를 못 믿으니 흩어놓겠다는 것. 한 사람에게 정보를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이미 정보를 가졌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북도에서 후임 하나를 불러세웠다. 어제 선임 어디 갔냐? 그는 눈을 피하며 짧게 말했다. 샹구 호출이라고. 끝이었다. 그 뒤 문장은 없었다. 북한에서 샹부 호출은 끝을 말하는 단어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돌아와도 돌아온 사람의 눈은 예전 눈이 아니다. 점심 무렵 소문이 더 구체적으로 굳어졌다. 연행 듣다더라. 격리조사라더라. 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낚여놨다. 누구도 소리내어 확신하.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보위부라는 단어를 회의실에서 들었다. 중대장이 회의문을 잠그고 말했다. 보위부 합동조가 내려왔다. 질문 받으면 짧게 대답해라. 불필요한 설명 하지 마라. 그 말은 지시였지만 사실은 경고였다. 회의실 안 공기가 눅눅해졌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한 번 펴고 다시 접었다. 내 몸이 자꾸 숨겨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숨길수록 더 튀어나오는 게 있었다. 내 가슴 속 그 얇은 종이. 작전 교대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문턱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무슨 일이냐? 저쪽 집 아들 낮에 끌려갔다더라. 어머니가 끌려갔다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순간이 나는 슬펐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인간이 얼마나 빨리 길들여지는지. 나는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말하려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신발끈을 다시 묶는 척했다. 신발끈 하나에도 손이 떨렸다. 그 다음날 새벽
더 명확한 일이 벌어졌다. 아직 어둠이 남은 시간이었다. 우리 집이 있는 골목 어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짧은 군화 발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건 사람 대 사람의 예의다. 그들은 예의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문을 열었다. 이웃집이었다. 한 여자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러십니까?" 를 반복했고 군인 하나가 낮게 말하는 게 들렸다. "조용해라. 국가조사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는 걸 느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다. 나는 창문 틈으로 아주 조금만 내다봤다. 철문 앞에서 두 명이 남자를 팔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남자는 신발 한 짝을 제대로 못 신고 끌려 나왔다. 발이 땅에 끌리며 흙먼지가 일었다. 그 남자는 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눈빛을 봤다. 억울함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나도 이제 끝이구나. 나는 체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 문 하나가 조용히 닫혔다. 여기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날 낮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내 책상 서랍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열었다가 다시 닫은 흔적이었다. 서랍의 종이들이 원래의 각도가 아니었다. 연필이 놓인 위치가 달랐다. 내 안에서 차가운 것이 위로 올라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랍을 열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다. 그러다 손끝이 멈췄다. 서랍 가장 안쪽.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묶어둔 교대표 묶음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나는 종이 대상. 작전실 내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꺼냈다. 아직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했다. 문이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군복 안주머니를 눌렀다. 그 종이가 아직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행동이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해졌다. 사람이 아니라 시선. 발소리가 아니라 발소리 사이의 공백. 인사말이 아니라 인사말 뒤에 남는 침묵. 작전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느껴졌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누군가가 말을 멈춘다. 종이를 넘기던 손이 멈춘다. 웃던 입꼬리가 내려간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훈련된 반응이었다. 나는 표정 근육을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도, 입술도. 대신 손만 움직였다. 언제나처럼 교대표를 정리하는 손, 연필을 깎는 손, 지도 위에 투명 필름을 얹는 손. 내 직업은 늘 정상처럼 보이는 법을 요구했다. 그날부터는 그게 내 목숨이 됐다. 점심 전 갑자기 근무지 통제가 감화됐다. 복도 끝 철문이 닫히고 인원 이동이 제한됐다. 원래는 작전실, 경비실, 통신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만 그날부터는 서류 한 장을 옮기는 것도 허가가 필요했다. 필요한 인원만 이동. 그 말은 곧 필요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였다. 움직이면 기록이 남고 기록은 누군가를 잡는다. 같은 날 또 하나가 시작됐다. 야간 검문 강화. 저녁이 되면 군인들이 골목마다 서서 사람들을 세웠다. 술 취한 사람도, 장사하러 나간 사람도, 아이를 업은 여자도 모두
통행증을 내밀어야 했다. 심지어 경호대 가족인 우리 집 앞에서도 검문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요새는 왜 이렇게 밤마다 난리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어머니가 그 떨림을 눈치챌까봐. 가족에게 들키는 떨림은 조직에게도 들킨다. 나는 그날 밤 일부러 불을 빨리 껐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짧았고 그 짧은 시간에 빛을 오래 켜면 관심을 산다. 관심은 감시로 바뀐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있는 동안에도 귀는 문 쪽으로 열려 있었다. 문 밖에 그건 내 상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상상은 종종 현실보다 먼저 온다. 상상으로 시작된 의심이 현실의 체포로 끝난다. 며칠 뒤 마침내 눈에 보이는 순간이 왔다. 작전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두 사람이 들어왔다. 군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군인보다 더 단단했다. 말투는 더 짧았고 눈은 더 차가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내가 경례를 하는 각도, 손끝의 높이, 시선의 방향. 그 모든 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예. 그중 한 명이 내 책상 위 교대표를 손끝으로 톡톡 쳤다. 마치 확인하듯. 요즘 서류 오류가 많다. 오류 있으면 책임자가 누구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었다. 그저 내 머리 위에 칼날을 세우는 지마. 나는 낮게 말했다. 제가 확인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작전실은 숨을 못 쉬었다. 후임들은 종이를 넘기면서도 내 눈치를 받고 선임들은 나를 모른 척했다. 나는 그걸 이해했다. 여기서는 친한 척이 가장 위험하다. 가까운 사람부터 엮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골목 어귀에서 일부러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끝으로 땅을 한번 긁었다. 군에서 배우는 습관이다. 뒤를 보는 대신 그림자를 본다.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 뒤로. 다른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붙는 거 봤다. 그림자가 겹치지 않게 일부러 간격을 둔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따라붙는 사람은 따라붙는 법을 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걸었다. 심장이 뛰는 속도를 걸음에 맞췄다. 빨라지지 않게. 나도 모르게 뛰어버리면 끝이다. 집 앞에 도착하자 또 검문이 있었다. 이번은 평소 병력이 아니었다. 얼굴이 낯설었다. 그들은 내 통행증을 받자마자 일부러 오래 들여다봤다. 너무 오래. 그리고 통행증을 돌려주면서 딱 한마디 했다. 요새 조심해라. 그 말이 무서웠다. 협박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말. 마치 이미 결론이 났는데 아직 문서에만 도장이 안 찍힌 것처럼. 나는 집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군복을 벗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었다. 손끝이 저렸다. 혀가 말라붙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작전 교대표를 꺼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전기가 들어왔지만 켜지 않았다. 대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종이를 폈다. 글자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름들, 시간, 구역, 정리, 그리고 마지막 줄, 기록 삭제, 자녀 증거 소각. 나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눌렀다. 마치 눌러서 없앨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업무 서류가 아니다. 이건 누군가를 죽이는 설계도다. 그 설계도를 내가 봤다는 순간 나도 설계도 안에 들어간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했다. 군복 안주머니가 아니라 속옷 안쪽에 숨겼다. 내 몸과 종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방식, 그 행동이 끝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나는 일상을 살 수 없다. 나는 이미 보여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안은 오래 지속되면 형태가 바뀐다.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이 아니라 예감이 된다. 그리고 예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그날 나는 작전실에서 평소와 다른 지시를 받았다. 참모동무, 오늘은 단독으로 기록실 들어가라. 단독.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기록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아니다. 특히 특별 경호 관련 기록은 더더욱.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기록실 문은 두 겹이었다. 밖문을 열면 앞문이 있고 앞문을 열면 다시 철창문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도장이 찍힌 봉투들. 나는 그곳 냄새를 알고 있었다. 오래된 종이, 먼지, 잉크, 그리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냄새제. 책임자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확인하고 서명해라. 봉투 겉면에는 붉은 도장이 2개 찍혀 있었다. 특급. 그리고 무섭게도 내가 너무 잘 아는 표기. 작전 참모에게만 내려오는 형식. 나는 봉투를 열었다. 그 순간 내 손가락이 멈췄다. 서류 상단에 찍힌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작전 교대표, 내부 정리용. 내가 숨겨둔 그 종이와 같은 계열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다. 경호가 아니라 처리를 위한 순서. 특정 구역 봉쇄 시간, 근무지 통제 구간, 통신 차단 시작 시각.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배상. 작전실 내부 인원 1명. 그 1명이 누구인지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다. 내가 그 1명이라는 뜻이다. 나는 애써 손을 움직였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를 일정하게 만들었다. 내 귀가, 내 심장이 그 소리를 따라가게 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진짜가 나왔다. 유출 가능성, 교대표 열람 흔적, 연계 위험, 가족 및 인접 인원.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꺾였다. 가족. 어머니. 어머니가 밤마다 물동이를 확인하고 배급표를 접어 밥솥 옆에 숨기고 내 군복을 털어주던 그 손. 그 손이 연계 위험으로 적혀 있었다. 서류를 덮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그때까지도 어딘가 믿고 있었다. 내가 충성했고, 내가 계산했고, 내가 지켰으니 최소한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종이는 냉정했다. 종이는 인간이 아니었다. 기록실 책임자가 내 얼굴을 봤다. 왜 그러나?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다.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확인이 필요하면 위에 보고하면 된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뜻은 단단했다. 너는 이미 위에 올라갔다. 나는 서명란 앞에서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내 이름이 내 목을 조르는 줄처럼 느껴졌다. 서명은 복종이 아니라 동의였다. 내가 내 처리를 승인하는 행위였다. 나는 아주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때 머릿속에 또렷한 계산이 떠올랐다. 지금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다.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진다. 서명하지 않고 더 시끄럽게 사라진다. 둘 다 끝이다. 다만
끝의 모양만 다르다. 나는 기록실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세면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물을 틀어도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눈이 빨갰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대표. 그리고 그 위에 방금 본 문장이 겹쳐졌다. 가족 및 인접 인원. 그 순간 내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엔 살기 위해 숨겼다. 이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숨겨야 했다. 나는 작전실로 돌아왔다. 후임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참모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묻지 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낮에 누가 우리 집을 물어봤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어떤 사람? 군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한 문장이 끝을 확정했다. 부의부는 집까지 왔다. 이제 남은 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뿐이었다. 나는 밥숟가락을 틀었다가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무언가에 걸렸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말 대신 행동으로만. 어머니가 잠든 뒤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다. 군복 속에 숨겨둔 낡은 인민패 몇 장, 그리고 작전실에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빼돌린 비누와 담배.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한 1000조각에 싸서 바닥 판자 아래에 밀어넣었다. 손이 떨리는데도 소리는 내지 않았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그때 내 안에서 조용한 선언이 일어났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오늘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왔다. 돌아갈 길이 끊겼다. 이제부터는 근무가 아니라 도망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문득 어머니의 얇아진 손목을 떠올렸다. 배급이 줄어도 괜찮다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지키려면 내가 여기 남아선 안 된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했다. 나가야 한다. 그날부터 세상은 소리를 줄였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나를 향한 소리만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웃지 않았고 내 뒤에서는 속삭이지도 않았다. 그건 배려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저 사람과 엮이면 나도 끝난다는 아주 노골적인 계산. 작전실 전화선은 갑자기 자주 끊겼다. 통신실에 확인을 넣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선로 점검 중입니다. 점검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가면이다. 점검은 수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단이다. 누군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말이 끊기면 사람은 혼자 남고 혼자 남으면 쉽게 무너진다. 나는 그 고립을 느꼈다. 후임들은 내 호출을 받으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고 선임들은 내 눈을 피한 채 지나갔다. 회의 자리에서는 내 의견이 묻히도록 의도적으로 말을 끊는 사람이 생겼다. 예전엔 내가 작전 참모였는데 이제는 그냥 문제 인원이었다. 퇴근길엔 더 노골적이었다. 골목 입구에서 늘 보이던 인민반 조직원이 자리를 지켰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신문은 한 장도 넘기지 않았다. 눈만 움직였다. 나는 그 눈이 내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걸음을 바꾸면 걸음이 기록이 된다. 숨을 크게 쉬면 숨이 의심이 된다. 밤이 깊을수록 더 무서웠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하루에 서너 번씩 있었다. 그리고 꼭 그때마다 나는 눈을 뜨고도 눈을 감은 척했다. 숨을 얕게 쉬었다.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그 말이 내 입술 안쪽에서 부서졌다. 하지만 숨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증거는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온다.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군가의 입을 여는 것이다. 그날 후임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평소라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빛이 흔들렸다. 참모님, 잠깐 드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이 아이가 내게 말을 거는 순간 자체가 위험했다. 우리는 창고 뒤쪽,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으로 갔다. 후임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어제 저한테 누가 왔습니다. 나는 짧게 물었다. 누가? 후위부요. 참모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보위부는 내가 아니라 주변을 조이고 있었다. 내 주위의 숨구멍을 하나씩 막고 있었다. 후임은 울먹이는 얼굴로 말했다. 저보고 참모님이 뭘 숨기는지 말하래요. 안 그러면 저희 집이... 그 뒤 문장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나는 그 애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알 수 있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딱 두 문장만 했다. 모르는다고 해. 끝까지. 그리고 나랑 오늘부터 말하지 마.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약속이 아니라 사과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군가는 무너진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계산했다. 혼자서 나가면 어머니는 남는다. 하지만 내가 잡히면 어머니도 끝난다. 나는 결국 가장 잔인한 결론에 도달해 떠나야 한다. 빠르게, 흔적 없이. 나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이런 때 사람들은 한 곳으로 향한다. 길을 가진 사람. 국경 쪽 장사꾼과 연결된 어둠의 중간인. 브로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예전에 경호대 물자 조달을 맡은 사람이 술김에 말한 적이 있었다. 그쪽 라인은 신뢰할 만하다고. 그 브로커는 신호가 있다 했다. 담배를 2개 겹쳐 피우는 날, 시장 뒤편에서 만나자. 나는 다음 날 근무를 마치고 시장으로 갔다. 손에는 정말 담배 2갑이 있었다. 이것 자체가 위험했다. 담배는 거래의 언어고 거래는 체제 밖의 언어다. 나는 시장 뒤편, 어둠이 짙은 벽 아래에 섰.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눈은 빠르고 손은 거칠었다. 웃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아주 평범한 말처럼 말했다. 춥지? 나는 대답했다. 바람이 셉니다. 나무였다.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에 종이 쪽지를 쥐어줬다. 이틀 뒤, 밤, 이동. 글씨는 삐뚤었다. 하지만 내용은 너무 정확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길이 생겼다고 믿었다.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함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에서 낯선 사람이 내 어깨를 스쳤다. 일부러 부딪힌 것처럼. 나는 순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걸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내 척촉을 봤다.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졌다.
작전실 임원 중 한 명이 새벽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돌았다. 이유는 외부 접촉 의심.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술이 굳었다. 외부 접촉. 그건 지금 나의 죄명이었다. 나는 즉시 쪽지를 꺼냈다. 약속 장소, 시간, 이동 루트. 갑자기 그 모든 게 너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로커가 정말 우리 편이라면 이렇게 쉽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쉽게 주는 정보는 누군가에게도 쉽게 넘어간다. 그리고 그때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가능성. 브로커가 두 얼굴일 수도 있다. 돈을 받고 나를 넘기는 브로커. 혹은 보이부가 이미 그 라인을 잡아먹었을 수도. 나는 숨이 찼다. 가슴 안쪽이 조여왔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내가 멈추는 순간 그들이 문을 연다. 나는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돈은 세 조각으로 나눴다. 한 조각은 내 신발 깔창 밑, 한 조각은 허리띠 안쪽, 마지막 조각은 어머니 집 바닥 판자 아래, 그리고 쌀을 조금씩 빼서 마른 옥수수 가루와 섞어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며칠 버틸 분량. 마지막으로 군복 단추 하나를 떼어냈다. 그 단추 안쪽에는 얇은 금속판이 있었고 나는 그걸 작은 칼처럼 갈아 넣었다. 필요할 때 줄을 자를 수 있게, 손목을 묶는 끈을 끊을 수 있게. 나는 그 모든 걸 마친 뒤 어머니가 잠든 얼굴을 한번 봤다.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꿈에서도 불안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흔적이 된다. 흔적은 죽음으로 이어진. 나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이틀 뒤 밤, 나는 움직인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알았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덫 위에 서 있다. 그래도 가야 했다. 가슴속 종이가,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이 나를 밀어냈다. 나는 바닥에 작은 돌 하나를 숨겨두었다. 약속날, 문 밖에 그 돌이 있으면 정상. 돌이 없으면 누군가 왔다는 뜻. 그 준비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었다. 약속 전날 아침, 작전실의 공기가 먼저 무너졌다. 평소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나던 방에서 그날은 사람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다. 나는 그 떨림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미 위에서부터 내려온 결론이 있다는 걸. 점심 무렵 갑자기 특정 구역이 봉쇄됐다. 경호대 구역도 아니라 인근 도로까지 철문이 내려오고 군용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다. 훈련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지만 저런 식의 훈련은 없다. 훈련이라면 미리 공지가 나오고 동선이 조정된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몰랐다. 모른다는 건 계획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무서운 게 왔다. 통신 차단. 작전실 전화선이 완전히 죽었다. 통신실로 연결되는 내부선도 먹통, 무전기도 채널이 계속 바뀌었다. 누군가 일부러 잡음만 남기고 중요한 말은 다 잘라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흔적 자체를 지우려 한다. 나는 자리에 앉아 교대표를 펼쳤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눈은 더 이상 종이를 보지 않았다. 내 눈은 사람들을 봤다. 누가 불필요하게 나를 지나치는지, 누가 내 책상 근처에서 멈추는지, 누가 내 서류처를 지나치게 오래 바라보는지. 그때 내 책상 위로 얇은 문서 하나가 떨어졌다. 준배장의 손이었다. 그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위에서 내려왔다. 오늘부터
경호책의 재정비다. 나는 문서를 펼쳤다. 표지에 찍힌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었다. 작전 교대표 최종본. 그 말은 끝일 듯했다. 수정도, 병명도, 회피도 허락되지 않는 문서 안쪽에는 내가 며칠 전 달빛 아래에서 봤던 문장들이 더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기록 삭제, 자녀 증거 소각, 그리고 내 이름은 없지만 나의 업무 습관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누가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 내가 만든 표를 본 사람, 내 손의 속도를 아는 사람, 내 동선과 버릇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다. 내가 숨겨둔 종이는 단순한 내부 정리가 아니었다. 그건 특별경호대의 비밀 구조가 드러나는 자료였다. 김정은의 이동 동선, 문이 열리는 시간, 경비가 비는 틈. 보위부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종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였다. 그 종이가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처음으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어디가 약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미쳐 있었다. 나 하나를 잡는 문제가 아니었다. 체제의 심장이 노출되는 문제였다. 나는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봤을 뿐이다. 나는 단지 숨겼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게 충분했다. 그들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없앤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나는 더 분명한 신호를 봤다. 내가 지나가자 경비병이 경매를 하지 않았다.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나를 사라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동 제한 강화 명령이 떨어졌다. 통행증 전수검사, 야간 이동 금지, 특별 인원 외출 금지. 사람들은 집으로 곧장 들어갔고 골목은 갑자기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조용할수록 누군가를 끌고 가기 쉽다. 소리가 퍼지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쌀이 좀 섞였더라.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살아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입이 마르고 혀가 굳었다.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마주보는 순간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대신 바닥만 봤다. 바닥 판자 아래 내가 숨겨둔 돈.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이었다. 그날 밤 남은 쪽지를 다시 꺼냈다. 이틀 뒤 약속, 이동, 그리고 준비해둔 작은 돌. 나는 문 밖으로 눈을 돌렸다. 돌이 있으면 정상. 그 말이 내 안에서 맴돌았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이제는 돌 하나로도 부족하다. 약속이 정상이어도 정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본 작전 교대표는 단지 동선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우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지우는 방법을 아는 나는 그들에겐 살아있어선 안 되는 존재였다. 나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가 아니다. 어머니 때문만도 아니다. 내가 가진 이 종이 때문에. 이 체제는 나를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 그날 밤 멀리서 군용 차량 소리가 길게 울렸다. 나는 창문 틈으로 어둠을 봤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국경이 봉쇄됐다는 소문이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길이 막히면 남은 선택지는 더 잔인해진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다. 손이 아니라 가슴이 접히는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잡는 게 아니다. 완전히 지우려 한.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었다. 약속 전날 나는 하루를 2번 살았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근무했다. 서류를 넘기고 지도 위에 선을 긋고 경매를 하고 지시를 받아 적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도망치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이미 국경까지 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작전실을 나올 때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한 번 늦췄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의 공기, 뒤쪽에서 따라오는 발소리의 리듬까지 귀로 외웠다. 이건 버릇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사람들이 적었다. 이동 제한이 강화되면 시장이 먼저 죽는다. 장사꾼들의 눈빛이 피로해지고 손이 빨라진다. 빨리 팔고, 빨리 숨고, 빨리 사라져야 하니까. 나는 시장 안쪽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냄새부터 달랐다. 비린내, 휘발유, 젖은 흙,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이 섞인 냄새. 나는 담배를 한번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너무 빨리 신호를 보이면, 누가 보고 있을 때 큰일이다. 약속된 벽 아래에 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지나가며 내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손바닥에 얇은 종이 하나를 접어넣었다. 종이를 펼치지 않았다. 펼치는 순간 나는 확인하는 사람이 된다. 대신 종이의 촉감만 느꼈다. 거칠고 얇다. 싸구려 종이. 브로커였다. 나는 몇 걸음 더 걸어 사람들 틈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였다. 그리고 뒤쪽, 포대자루가 쌓인 곳에서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짧았다. 매일 밤, 바람 센 날, 2차 장소. 그리고 아래 작은 표시 하나. 내가 처음 들었던 약속 장소가 아니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건 보호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되돌릴 수 없었다. 브로커가 장소 변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뜻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신발 깔창 밑에 돈을 한 번 더 눌렀다. 그 느낌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돈이 아니라 도망의 열기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안에서 해야 할 준비를 끝냈다. 도망 준비란 거창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평소보다 조용히 하는 일이다. 먼저 군복 바지의 안쪽 설기를 조금 뜯었다. 숨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거기에 작은 종이 다발을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양말 한 짝의 끝을 잘라 안쪽에 옥수수 가루를 조금 더 채워 넣었다. 며칠치의 목숨이 양말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내가 갈아 만든 금속 조각을 손바닥에 쥐어봤다. 얇고 날카롭다. 이게 내 손목을 살릴 수도 있겠지. 어머니는 그날도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이 점점 길어졌다. 그 길이가 마치 우리가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재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이 너무 늙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어디쯤 서 있는지, 어느 쪽으로든 끝이 있다는 걸.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요새는 잠을 못 자더라. 나는 목이 조여왔다. 대답을 하면 다 쏟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덜 무섭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다. 잠들기 전 나는 바닥 판자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돈, 비누, 담배,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남긴 작은 봉투. 나는 그 봉투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게 쉬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숨구멍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문틈에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손끝을 움직이며 계산했다. 출발 시간, 골목 경비 교대 시간, 검문이 느슨해지는 순간. 내 직업이 나를 살렸다. 교대표를 만들던 습관이 이제 내 도망표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내가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짜도 브로커는 변수가 된다. 브로커는 사람이고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잠들기 직전 마지막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쪽지의 장소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2차 장소로 가되 그 근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내가 교육받던 방식이었다. 경호는 마지막 1분에 결정된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천천히 뛰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사람은 진짜 끝이 오면 오히려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때 나는 문득 가장 잔인한 생각을 했다. 만약 내일 내가 잡히면 그들은 나를 바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먼저 나를 살려둔 채로 부러뜨릴 것이다. 내 입을 열게 만들기 위해, 내가 가진 종이를 찾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미끼로 쓰기 위해. 그 생각이 내 배를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매일 밤 나는 반드시 시스템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도망이 아니라 탈출이다. 나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일 밤 한 걸음만 늦어도 나는 다시는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한다. 그날은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졌다.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시간을 한 칸 한 칸 붙잡고 늘어뜨리는 느낌이었다. 낮에는 정상처럼 웃고, 정상처럼 서류를 넘기고, 정상처럼 격리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이 끝날 때마다 내 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반복됐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작전실 안은 유난히 밝았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길었다. 그게 더 불길했다. 전기가 오래 들어오는 날은 보통 행사가 있거나 정리가 있는 날이었다. 누군가를 움직일 때 시스템은 잠깐 친절해진다. 친절은 준비다. 중대장은 내게 지시를 하나 더 내렸다. 오늘은 늦게까지 남아. 짧은 한 문장. 이유는 없었다.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계산이 빨라졌다. 늦게까지 남으라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다. 나를 감시하기 위해, 혹은 나를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 위해. 서류차를 정리하며 나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두께를 느꼈다. 내가 숨긴 작전 교대패는 지금 집에 있었다. 속옷 안쪽에 넣고 다니던 종이를 어젯밤에 꺼내 바닥 판자 아래로 옮겼다. 내 몸에서 떼어내야 했다. 잡히더라도 최소한 종이만은 남지 않게. 나는 그걸 생각하며 연필심을 갈았다. 연필심이 깎이는 소리가 낯설 정도로 크게 들렸다. 사람이 공포를 견딜 때는 소리가 커진다. 소리가 커지면 숨이 작아진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작전실 바깥 복도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았다. 발소리 대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두 번 울릴 때 내 목 뒤에 땀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는 척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보니 경비병 숫자가 평소보다 많았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손이 무기 가까이에 있었다. 그 자세는 단순 경계가 아니다. 잡을 준비였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며 최대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공포가 얼굴로 올라오지 않게 안쪽으로만 삼켰다. 그때 통신실에서 급히 들어온 병사가 중대장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중대장은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 근육이 굳었다. 그리고 작전실 전체에 들리도록 말했다. 오늘 밤부터 비상체계다. 전원 대기. 비상체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귀에는 다른 말로 들렸다. 오늘 밤부터 도망 못 간다. 내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서류철을 더 꽉 잡았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얼른 손을 풀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중대장의 시선이 내 쪽으로 자주 왔다. 그 시선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아직 여기 있네. 아직 숨쉬네. 그 정도의 확인. 마침내 중대장이 말했다. 참모동무, 잠깐 따라와. 그 말이 나오자 작전실 공기가 멈췄다. 누군가가 숨을 멈췄고 누군가의 펜이 떨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나는 그냥 일어나 따라갔다. 복도 끝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원래는 장비 보관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면담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면담실. 북한에서 면담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문이 닫히자 중대장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내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요즘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나?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없습니다. 그는 내 대답을 믿는 표정이 아니었다. 다만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벌었다. 시장에 자주 간다며. 내 뱃속이 차갑게 울었다. 시장, 브로커, 장소 변경 쪽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 목을 조였다. 나는 낮게 말했다. 어머니 물자 때문에. 중대장은 웃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놓았다. 내 통행 기록이었다. 며칠 전부터의 이동 시간, 정차 지점, 검문 기록, 그리고 마지막 줄, 빨간 펜으로 표시된 시간. 오늘 나는 그 빨간 표시가 내 피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새는 규정이 엄격하다. 규정 어기면 다 같이 죽는다. 다 같이. 그 단어가 가장 잔인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까지 끌고 들어가겠다는 뜻이니까. 나는 숨을 고르게 하며 대답했다. 규정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중대장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스밍 같기도 하고 종결 같기도 했다. 가라. 나는 방을 나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나는 방금 풀려난 게 아니라 놓아준 것이다. 놓아줘야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미끼를 멀리. 작전실로 돌아왔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었다. 내 심장이 계속 같은 문장을 두드렸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밤 아노라시가 가까워졌다. 교대 시간. 경비의 눈이 잠깐 휘어지는 순간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나왔다. 걸음은 일정하게, 숨은 얕게, 시선은 정면만. 화장실 안에서 나는 군복 단추를 한번 만졌다. 갈아둔 작은 금속 조각. 그리고 신발 깔창 밑에 돈.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물을 틀지도 않았다. 숨만 아주 조용히. 몇 초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 몇 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됐다. 나는 그 순간 결론을 내렸다. 오늘 밤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특별 경호대 작전 참모가 아니다. 나는 사냥감이다. 그리고 동시에 희미한 안도도 있었다. 도망치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선택한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간다. 나는 화장실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다. 거울 속 내 눈은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문을 열었다. 복도 끝 철문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그 바람이 내게 말했다. 지금 가라.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계산해온 몸이었다. 걸음을 크게 내딛지 않았다. 오히려 발끝으로 조용히 바닥을 밀었다. 소리가 나면 끝이다. 소리가 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감이 된다. 첫 번째 구간은 내부 감시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나는 정문을 패했다. 정문은 늘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함이 가장 위험하다. 대신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 후문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더 세게 부는 쪽. 사람들은 그쪽을 덜 본다. 추운 곳은 감시도 오래 못한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차올랐다. 몸은 뛰지 말라고 하는데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속도를 늦추었다. 급하면 급한 게 티난다. 경호 훈련에서 배운 게 있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 바닥을 먼저 봤다. 내가 숨겨두었던 작은 돌이 있었다. 그 사실이 안심이 아니라 더 무서웠다. 정상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돌의 의미를 모른 채 지나쳤을 수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확신이 가장 빨리 사람을 죽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를 깨울 수 없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머니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나는 못 갈 것 같았다. 나는 담장 옆으로 몸을 붙였다. 어머니가 잠든 창문 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바닥 판자 아래에 숨겨둔 봉투를 떠올렸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말은 입으로 꺼내지 않았다. 말은 흔적이다. 나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나왔다. 두 번째 구간은 국경 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브로커가 준 2차 장소는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공사장 뒤편으로 돌아갔다. 철조망이 무릎 높이로 낮아진 지점이 있었다. 나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경호대 작전 참모는 지도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지도 밖의 틈도 본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공기 속에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이상했다. 너무 짙었다.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고 기름을 뿌린 것 같았다. 발자국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창고 뒷벽에 손을 대고 기다렸다. 그때 아주 짧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한 번, 그리고 반박자 늦게 2번. 브로커가 약속했던 신호였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두 종류다.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임무가 있는 사람. 그가 말했다. 빨리 타. 그 순간 내 몸이
멈칫했다. 하지만 멈칫하는 순간이 죽음이다. 나는 트럭 짐칸 및 포대자루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숨을 줄이고 팔꿈치와 무릎으로만 움직였다. 포대자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내 폐에 달라붙었다. 트럭이 출발하자 철판이 떨리며 몸이 같이 흔들렸다. 나는 이빨을 꽉 물었다. 소리가 새면 안 된다. 기침도 안 된다. 목이 마르고 침이 끈적해졌다. 하지만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얼마나 갔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건 공포 때문이다. 시간을 셀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뛴다. 그러다 트럭이 급정거했다. 짐칸이 흔들리며 내 머리가 철판에 부딪혔다. 눈앞에 별이 튀었다.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통행증. 짐 내려. 짧은 명령들이 오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새지 않게. 포대자루 사이로 보이는 틈이 있었다. 빛. 손전등 빛이 짐칸 안을 훑었다. 가까워졌다. 그때 트럭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육소를 뱉었다. 이렇게 추운데 뭐가 있겠냐. 그리고 손전등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살았다. 트럭은 다시 움직였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내 손끝 감각이 둔해졌다. 몸이 떨리는데 나는 떨림을 억지로 눌렀다. 떨면 포대가 흔들리고 흔들리면 들킨다. 그렇게 몇 번의 검문을 지나자 땅의 냄새가 달라졌다. 도시의 먼지 냄새가 아니라 축축한 흙냄새. 국경 근처다. 새벽쯤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짐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숨을 들이켜다 기침할 뻔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말하면 죽는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불빛이 없는 길이었다. 발밑이 질척했고 발소리를 삼키는 진흙이 있었다. 그걸 밟는 순간마다 나는 살짝 안도했다. 흙이 내 흔적을 지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안개가 내려앉았다. 너무 빠르게. 마치 하늘이 숨을 내뱉은 것처럼. 앞사람의 어깨도 잘 보이지 않았다. 브로커는 손짓으로 나를 붙잡고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다. 안개가 우리 편이야. 기회. 그 말이 내 귀에서 차갑게 울렸다. 북한에서 기회는 늘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강 쪽으로 향했다. 두만강. 같은 물줄기였다. 겨울이 아니라도 물은 차갑고 어둠은 더 차가웠다. 강가에는 발자국들이 있었다. 누군가 이미 지나간 흔적. 그 흔적이 희망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벗처럼 보였다. 강을 앞에 두고 브로커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돈. 나는 준비해둔 돈 한 조각을 꺼냈다. 그는 돈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다. 너무 차가웠다. 너무 거래 같았다. 그 순간 내 뒤쪽 안개 속에서 발소리가 났다. 짧고 무거운 군화 소리. 피가 얼었다. 브로커가 고개를 살짝 돌려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그는 두 얼굴이었다. 나를 도와주는 손이 아니라 나를 파는 손이었다. 내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브로커의 손목을 쳐내고 강가 쪽으로 몸을 던졌다. 진흙 위로 넘어지며 옆구리가 찢어지는 통증이 왔다. 하지만 통증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뒤에서 소리가 터졌다. 서! 그리고 금속에 맞부딪히는 소리. 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 나는 숨을 삼키며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다리부터 잘라냈다. 몸이 얼어붙었다. 폐가 수축했다. 숨 쉬면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고 그게 나를 살렸다. 뒤에서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빛이 보이고 빛이 보이면 조준당한다. 강 한가운데에서 발이 바닥을 찾지 못했다. 몸이 아래로 끌렸다. 나는 순간 공포에 휩쓸렸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다. 강바닥에 박힌 나뭇가지. 나는 그걸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손바닥이 찢어졌다. 피가 물과 섞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살아. 지금은 그냥 살아. 겨우 반대편 강가에 몸을 던졌을 때 나는 더 이상 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기어갔다. 젖은 몸이 진흙에 달라붙었고 숨이 쪼개졌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중국 쪽이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의미는 알았다. 추격이다. 세 번째 구간은 안전지대로 가는 일이었다. 브로커는 이미 저기였고 나는 혼자였다. 나는 안개 속 산자락 쪽으로 몸을 숨겼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젖은 옷을 짜지도 못했다. 옷을 짜는 소리도 총알을 부른다. 몇 시간을 헤맸는지 모른다. 다리는 감각이 없고 눈꺼풀은 계속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기다릴까? 새벽이 밝아올 즈음 나는 낡은 비닐하우스 뒤쪽에 몸을 숨겼다.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다. 낯선 언어. 그 소리가 나를 더 무섭게 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체제 바퀴다. 밖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다. 갑자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주변을 돌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끝에 남은 피가 굳어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 힘으로 금속 조각을 꺼냈다. 내 손을 묶을 끈이 오면 끊어야 한다. 내 입을 강제로 열리게 하면 죽어야 한다. 나는 그 극단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탈출했지만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살아남은 몸은 아직도 쫓기는 몸이었다. 안개는 조금씩 걷혔다. 하늘이 밝아지면서 세상이 드러났다. 드러난 세상은 더 차가웠다. 나는 진흙 속에서 조용히 떨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울 거라고 생각했다. 살았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거라고. 하지만 내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눈물 대신 침묵이 먼저 나왔다.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말이 나올지, 어머니를 버렸다는 말이 나올지, 아니면 아직도 쫓기고 있다는 말이 나올지.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너무 밝았다. 밤이 와도 밤 같지 않았다. 거리마다 불빛이 있고 사람들은 불빛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이상했다. 불빛은 원래 감시의 눈이어야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빛이 그저 생활이었다.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더 조용해졌다.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보다 먼저 목이 막혔다. 괜찮다는 말은 내게 너무 먼 언어였다. 나는 항상
괜찮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살아왔다. 배급이 끊겨도, 전기가 없어도, 사람이 사라져도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정상은 다른 의미였다. 밥이 나오면 밥을 먹고, 물이 나오면 물을 마시고, 밤이 되면 불을 켠다. 그 단순함이 나를 무너뜨렸다. 북한에서 단순함은 허락되지 않던 호사였다. 가끔은 밥을 먹다가 손이 멈췄다. 숟가락이 공중에 멈춘 채로 나는 멍하니 밥알을 바라봤다. 이게 내 몫이라고? 내 몫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겐 낯설었다. 거기선 늘 조직의 몫이 먼저였고 우리는 남은 걸 받아 적는 사람이었으니까. 밤이 가장 힘들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 대신 강물 소리가 들렸다. 안개 속 발소리, 총의 금속 소리, 그리고 브로커의 차가운 눈. 나는 꿈속에서 여전히 물에 빠졌다. 숨을 쉬려고 하면 물이 들어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뜨면 강남 한편 방이었다. 안전한 침대였다. 안전함이 오히려 정말 끝난 게 맞나?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나? 나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 친절을 보면 더 경계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울수록 나는 더 움츠러들었다. 북한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늘 문서가 있고 문서 뒤에 늘 연행이 있었다. 가끔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내 몸에 남아있지 않았다. 안전은 기억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한국의 소리에 익숙해졌다. 지하철 안내방송, 가게 문 열리는 소리, 아이들 웃음. 특히 아이들 웃음이 이상하게 아팠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웃지 못했다. 웃음이 커지면 어른들이 먼저 주변을 살폈다. 웃음이 쓸데없는 소리로 취급되는 곳에서 나는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던 길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낙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범한 소리. 그런데도 내 몸이 반응했다. 마치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나는 잠깐 어깨를 움츠렸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한국에 왔지만 내 몸 일부는 아직 북한에 남아 있었다. 그건 기억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살기 위해 굳어진 습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작전 교대표를 떠올렸다. 그 종이, 그 얇은 종이가 나를 살렸고 나를 죽일 뻔했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문득 내가 작전실에서 선을 긋던 손을 바라봤다. 지금은 아무 임무도 없는데 손가락 끝이 아직도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펴고 다시 접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손으로 누군가를 지키기도 했고 이 손으로 누군가를 지우는 표를 만들기도 했구나. 그 생각은 나를 오래 붙잡았다. 나는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 없었다. 살기 위해 일했고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고 그 침묵이 누군가의 삶을 더 빨리 끝내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종종 거울을 오래 보지 못한다. 거울 속 눈이 나를 고발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느 날 하나센터를 나와 길을 걷다가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봤다. 하늘은 넓었고 붉은 도장도 없었고 확성기 소리도 없었다. 그때 나는 아주 작은 것을 깨달았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내가 내 걸음을 내 속도로 걷는 것. 그게 자유였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았다. 아마 평생 안 괜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는 언젠가 어머니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입 밖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생각한다. 그때 강에서 나를 살렸던 건 안개도 운도 아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딱 그 하나였다.